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현해남 제주도 교수님이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현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현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할까요? 예, 교수님 진행해 주십니다. 좋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 농촌 발전 전략은 이 토론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주제가 7개나 되고요. 그 발표하는 시간도 13분인데요. 1분밖에 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론자분들도 아마 토론하시기에 쉽지 않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냥 토론이 잘 흘러가게끔 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하기 전에 우리 토론자분들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거기에 거의 준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개도 직접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토론을 할 때도 그 한 번에 다 얘기하시지 말고 사안마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우리 서태종 한국 잠깐만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국은행 제주본부 팀장님 자기소개 겸 해서요. 우리 경제를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제주 코로나와 제주 경제와 관련해서 그 기관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도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플러스 포럼의 토론을 맡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서태종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은 어떤 농업과 어떤 직접적인 전문 관계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이 농업 부분이 어떤 전체 이 돈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소비나 생산, 뭐 고용 그리고 물가 등 이런 실물 경제에서 어떤 차지하는 비중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의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농업 분야보다는 또 제주 경제의 큰 틀에서 어떤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제주 경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고용호 도의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는데요. 농수축산경제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용호 의원입니다.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열심히 이 토론 우리 제주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지속적으로 제주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제 나름의 노하우가 조금 있는 것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 의원님은 그 반농업에 더 관심 많으시죠? 다 관심 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김한종 대통령 직속 농특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요, 저에게는 한농연 회장님이 더 입에 익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좀 반갑습니다. 특히 그 농특위에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의견도 대변할 수 있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금 현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활동하고 있으며 5월 1일부로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위원회에서는 주로 그 농업과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이런 하고 또 지역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것하고 또 농어촌 생태 환경 자원이 체계적 보존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것, 또 식품이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민적 먹거리에 관한 것하고 또한 그 농어촌이 다원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게 관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협의하고 의결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원적 기능하고 또 우리 환경 보전에 대한 농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가서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내용을 크게 나눠 보니까요. 코로나와 제주 경제 또는 농업,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내용, 또 지속 가능한 농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 코로나와 농업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김 의원님과 고 의원님의 보다는 오히려 우리 서태종 팀장님이 조금 더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위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에서는 농업에서보다는 전체적인 경제를 보고 있을 텐데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세요. 네, 현재 그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지금 향후 어떤 전개 방향에 따라서 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어떤 한 부문에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시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 측면 모든 양 사이드를 다 지금 강타하고 있으면서 불확실성 수준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지금 능가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제주 경제의 경우는 특히나 어떤 서비스업 그리고 소규모 영세의 비중이 높은 어떤 산업 구조이다 보니 그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여타 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크게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수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지역과 제주 지역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뭐 어떤 서비스업 어떤 생산 규모가 그 규모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고 의원님은 도의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시겠죠,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제주 경제에 미치는 것은 상당하죠. 지금 우선 먼저 가장 심각한 게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관광 위축으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둔화됐고 그 다음에 그 대형 행사가 전반적으로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큰 제주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면 모임은 전부 다 이제 취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식 산업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지금 호텔 경영에 지금 뭐 10% 20% 정도밖에 호텔 방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심각한데 더욱 심각한 거는 이 소규모로 하는 식당업을 하시는 이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타격 받고 있고 지금 우리 그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초토화돼 가지고 이제 뭐 새롭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은 이 시기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 예산이 지금 바닥이 날 형편입니다. 이미 그 우리가 지원하고 있던 중소기업 자금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은 추가로 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그나마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걸로 지금도 추측을 하고 있고 또 뭐 백신이라든지 뭐 치료약이 개발이 안 되면은 그때까지는 상당히 더욱 어려워가지고 지금 경기보다 더 나빠지고 이제 아주 제주도 경기가 뭐
토토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관광의 피해인데요. 그게 직간접으로 농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도 다 아주 그렇죠. 이 관광이 소비가 위축되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 농산물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가장 타격을 받은 게 하면은 우리 친환경 농업이 있습니다. 이 친환경 농업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서 먹지를 잘 않습니다. 좀 가격이 고가품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납품을 했냐면은 학교 급식에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을 했는데 이분들이 학교가 코로나 사태에서 장기간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이 산업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나마 우리 도에서 이 꾸러미 사주기 요 운동을 해가지고 조금 보전했는데 다른 산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월동채소라든지 뭐 당근, 마늘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의 수입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먹질 않고 이런 모임 그런 거를 취소하다 보니까 또 소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외국에 있는 농산물이 수입이 안 돼도 이 코로나 사태가 경기를 더욱 더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도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아주 큰 고민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특위원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특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고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학교 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해서 꾸러미 사업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대통령님께도 보고 드리고 해서 지금 각 도에 꾸러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농특위에서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 사태에 심각한 이 농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정부에서 나오지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을 이제 만들라고 지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정부 예산이 7% 정도 이제 상승률이 있는데 근데 농업 예산은 0.5%만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문제,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꾸준히 예산율 반영 3% 이상 올려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과 더불어 또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농업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 최저 이제 가격이 돼야 되는데 최저 가격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업이 왜 이렇게 지금 왔냐면은 소득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소득이 보장된다면은 다양한 농산물을 이제 품종이 다양화될 수 있는데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손쉽고 또 관행적인 농법이 계속되는 겁니다. 질소 함량도 줄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노동력도 많이 들고 반농사는 농업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기계화율도 한 3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손쉬운 이제 농업을 하다 보니까 또 수확량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행농법에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농특위도 마찬가지지만은 환경적인 이제 농업을 이제 만들자. 그래서 우리 그 협의 사항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보존하고 이어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좀 간접적으로 느끼고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혹시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조금 전에 이석근 회장님 계셨는데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예, 그러면요. 조금 전에 발표하신 분 중에서 우리 코로나와 관련돼서 하신 우리 국승용 본부장님이 시간이 사실 짧았어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괜찮고요. 예, 있습니까? 네, 뭐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지역 부문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농업 부분에서도 아마 과일 쪽엔 좀 영향이 좀 적지 않겠나. 지금 보면은 상반기 상황들만 봐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과일의 그런 물량들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애초에 작황이 안 좋은 면들도 있지만 좀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 바나나 수출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 이제 좀 물류나 이런 게 잘 각용되지 않아서 이런 측면도 있어서 수입 과일들이 이제 줄다 보면 이제 국내산 과일의 시장이 좀 커지고 이런 이제 그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좀 희망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개별적인 농산물들을 이제 그 도매시장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 육지부에 파는 방식들이 앞으로는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제조 방식으로 좀 더 가공을 더한 밀키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전환들이나 아니면은 좀 온라인 거래 확대해서 대규모 온라인 거래도 물론 있지만 소규모 온라인으로 해서 요새 보면 이제 구독 경제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사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회원제 형태로 이렇게 그런 구입하는 경제들이 확산이 되는데 그런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제주도의 농산물을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독 경제 방식으로 하는 이러한 유통 경로 이런 쪽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현재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뭐 금방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년은 전체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준비들을 잘 갖춘다면은 한 2, 3년 후에 우리가 경제가 반등하는 시점이 왔을 때 좀 기회를 좀 더 이렇게 잘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농업 관측에 대해서 하시고 또 우리 농경위원회에서는 매달인가요? 정기적으로 농업 관측 전망을 이메일로 매달입니까? 네. 그걸 보내준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참고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지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직접 농사 짓는 분 중에 한 분이 강수길 회장님이신데요. 발표도 해주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느끼는 농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농업인을 대신해서 대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소외감 같은 걸 느껴요. 이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농산물 판매가 일단 안 되니까, 일단 어려웠는데 이 사회적으로 이 농업인들은 뭐 정부에서 주는 보조나 받으려고 하고 뭐 지원이나 받으려는 쪽으로만 자꾸 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운수업 하는 분야들이라든지 관광업 이 소상공인 측에는 상당한 우리 농수축 경제위원장님 와서 계시지만 상당히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을 걱정은 우리 저 전종화 국장 하나 좀 걱정했는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걸. 그래서 이게 어떤 농업인들이 어떤 난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예. 그 제주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제주 농업인이다. 그냥 공익적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이 최고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희망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영하 국장님
국장님이 돈을 안 가져서 또 제주도에다가 이저 뭐야 그뭐 기획실에서 뭐 예산 담당관이 그 키를 잡고 있어서 내가 항상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 그 우리 저 제주도에다가 그 돈 갖고 있는 양반들 그거 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나 한번 가서 한의학 방문하려고 기획실장 앞에 얘기를 해줬는데 이 농업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막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죄인 취급하는 게 이 제주도 농업인들입니다. 저 우리 김한정 회장도 좀 양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축산농가 이제 소를 키우는 분들 이제 퇴비 부속도에 대해서 이제 막 압박을 가하고 좀 화학비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우리 저쪽에 우리 강원신 에티 본부장님이 와서 계시는데 에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강 회장님이 얘기하실 때는요, 녹음도요 끊었다, 중단했다, 녹음했다 해야 될 정도로 강성이십니다. 그래서 아니 저 독한 사람은 아닌데. 이 통은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지금 코로나와 제주 경제, 농업에 관련해서 혹시나 뭔가의 얘기를 하고 싶은 분 계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주가 배우고 싶은 선진국 농정 있었죠. 어떤 면으로는 제주 농정의 방향 이것도 좀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토론 주제는요. 뭐 제주가 배우고 싶은 선진 농정 아니면 제주 농정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원님은 농정이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어떤 면으로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서 과거에 지금 농특위위원장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농업인으로 있을 때의 농정에 어떤 걸 바라고 싶을 건가, 아니면 그 외국에서 하고 있는 영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정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농정이 제주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려면은 후계 농업인이 청년 농업하고 후계 농업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청년 농업인들이 40대가 지금 한 8%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제주 농업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도에서도 나왔지만은 문제는 소득이 이분들이 와서 소득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이 보장돼야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할 건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일례로 보면은 작년도에 농업 생산물 판매액이 3천만 원 미만 가구가 80%랍니다. 제주도에. 그러면은 그게 한 1,50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나는 거죠. 50% 정도 이제 비용 제하고 나면은 1,500만 원으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 근로자가 지금 평균 임금이 7,3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는 못 돼도 보통 6천만 원은 소득이 돼야 농업에 종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 대한민국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대단한 책임이 큽니다. 어쨌든 유럽이나 다른 국가를 보면은 친환경 말고도 공익적 기능에 관해서 지금 자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생산 보조금이 얼마냐면은 OECD 기준으로 보면은 19점 거의 12%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전혀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논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농업이 자연적으로 될 거라 생각되고, 또 스위스에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유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스위스는 유통 상인이 없이 공판장으로 바로 출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뭐냐면은 과실 생산자 연맹이라고 줄임말로 SOV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각 품목별로 각 지역 대표들이 연락 구조를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전국 생산량을 확인하고 각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해 동일한 가격으로 공판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공판장에서는 도매상들이 과실생산자 연맹에서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각 농산물을 낙찰받아 소매상에 공급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농가 스스로 생산량을 파악하고 스스로 가격을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남은 부분들은 쿠비나 또 체험 농장 또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산지 조직화를 이제 된다면은 가격 결정권을 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 교수님께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주고 있는,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영국에 무슨 항목마다 파운드 써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직불제 형태로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표에 보니까요, 너무 작고 양이 많아서 못 들었는데 무슨 항목이 있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적혀 있더라고요. 파운드로요. 그래서 그게 정부 지원 금액입니까? 아까 제가 전원 관리인 시책을 얘기하면서 각 활동별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식상으로는 직불금이죠. 예. 그 활동을 하는 농가한테 그 금액만큼을 주는 거니까요. 그게 WTO나 이런 규정에 어긋나지. WTO에서 장려하는 정책이죠. 그러면 그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돈만 있으면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이쪽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누가 안 쓰려고 합니까? 정부가 안 쓰려고 하고 농민들이 원하지 않죠. 말하자면 농민들이 환경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으시고 생산을 더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농민분들이 싫어하시죠. 왜 싫어합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하던 일은 농업 생산을 하는 일이고 굉장히 쉽고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익숙한 일인데, 그것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을 하려면 새로 배워야 되고 달리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도 돈 된다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기보다는 생산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쉽죠, 농민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환경을 활동하는 농민들한테 지금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전환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에는 주기적으로 당근, 네. 무, 양배추, 과잉 생산 파동이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걸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방식대로 적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버리면 농업인이 따라올 농업인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EU가 또는 전 세계가 환경 중심으로 농정을 바꾼 이유는 특정 생산물의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불금 환경을 주면서 생산량을 줄이고 아무래도 수확량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다 개별이니까 개별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만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득을 얻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환경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시장에서 벌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금을 준다면 농민들이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환경 직불금을 이 생산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EU에서 주고 있는 공식적인 인센티브는 20%입니다. 20% 정도를 조금 더 많이 직불금으로 주면 농민들은 환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 전병화 국장님도 막 메모하시고요. 우리 고 의원님도 막 들추면서 막 뭔가 막 뭐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신 말씀을 그 참고 삼아서 기회 있으면 좋은 안들을 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농협 관계자 계십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만정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과일 생산자 연맹이라는 그 조직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뭐 거래한다고 할까요?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옛날에 농협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름을 농협으로 바꾼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협도 원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생산자들로부터 생산물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직접 주려고 팔면은 중간 단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농업인에게 더 혜택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농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감귤도 개통출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개통출하를 권장합니다. 정 국장님 맞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개통출하를 할 만큼 지원을 해주는데도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짚어봐야 되고요. 우리 김 의원님이 농특위에서 이런 내용도 많이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 외에 우리 농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없다면 그러면 제가 다음 순서 거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답이 없을 거예요. 유통 관련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토론 주제로 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까? 유통에 대해서. 고용원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돈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답입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 농협이 지속 가능할지 의구심이 가장 듭니다. 그리고 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소비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통시장에 지금 상당히 짧은 기간에 한 5년 내에 5년 동안에 소비 패턴이 아주 빠르게 변화를 했습니다. 우선 뭐가 변했냐면은 대단히 소비에서 이제는 아주 소량 소비로 뭔 말인가 하면은 4인 가구, 5인 가구 살던 집이 이제는 1인 가구 체제로 변해 가지고 그 소비 패턴이 이 유통시장을 상당히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고 지금 뭐 24시 편의점 같은 데가 장사가 잘 되는 게 그 1인 가구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 농업도 빨리 그거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산지경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 제주도 아까 개통출하를 하시던데 우리 개통출하가 우리 농산물을 다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은 상인이 사가든가 뭐 농협이 사가지고 그거를 팔아야지 우리가 그 농협을 위해 가지고 개통출하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유탄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물류비 들어가지 개통출하 수수료 들어가지 농협은 뭐합니까? 농협은 가만히 알아서 그 수수료 먹고 장사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지고는 우리 제주도 농업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산지 경매를 하는데 제주도에 유일하게 골드키가 있습니다. 골드키가 있는데 골드키는 그 생산자를 해가지고 제주도 에서 바로 산지에서 경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 유통업체들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그런들이 유통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주도에서 경매를 하고 그거에 톨에 맞게끔 가격을 정해가지고 올려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판매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유통 물류비는 그 사신 분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제주도가 가장 어려운 게 유통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정부는 우리 제주도에 물류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를 뭘로 보냐면 도서 지역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물류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서 지역입니까? 아니면 뭐 육지입니까? 육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제주도를 도서 지역으로 빨리 보아서 해상 물류비를 지원을 해야만이 그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제주도 농가 부채를 부추기고 그 생산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보면은요 지금 빚내고 살고 있어요. 빚내고 우리 생산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은 또 주로 부채도 2013년에 4,500만 원이던 부채가 작년에는 7,500만 원이야 한 1인 가구당. 그분들이 생산 농가가 안 되니까 빚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정부는 어떻게 한줄 아세요? 그 빚내고 살아가는데 우리 공시지가를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농민들이 갖고 있는 제주도 평균 자산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얼마까지 올린 줄 알아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그럼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을게요? 세금 비율까지 농민에게 더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농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유통을 개선하고 어떤 부채를 물고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나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뭐 우리 전병화 국장님께서 아주 뭐 획기적인 방안을 뭐 용역을 하고 계시던데 모든 유통이라든지 농산물들을 우리가 그 시스템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제주도의 농정이든 그거를 주관하든 도든 제주도의 농산물이 어디에 얼마나 팔리는지 알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료도 확보 안 돼 있는데 뭔 유통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우선 도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마늘이 예를 들어 마늘이 제주도에 얼마나 파는지 이 호텔에서 마늘이 어느 정도 하루에 나가는지 조금 그냥 놔두면 머리 까고 빨간 머리띠 둘 것 같아서 중단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계신 분이나요 또 이거를 나중에 보거나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과연 해상 물류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묻지 말고 가능하도록 해야죠. 이거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있는 건데 왜 안 합니까? 이거 해야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투쟁해야 되고 여러분들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떠들어그네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가능한 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쌓아주면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있으면은 백날이라도 안 될 겁니다. 그냥 같이 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통 출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직거래에 대한 것도 나오고 온라인에 대한 것도 막 나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온라인이 대세다, 직거래가 대세다. 아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가격을 유지하려면 개통 출하해야 된다. 또 우리 강수일 회장님께서 지금 막 한참 많이 얘기하신 그 산지 물류센터인가요? 하여튼 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그 유통 흐름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대면 거래를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그 매장들이 상당히 그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직거래를 장터로 가게 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산지 경매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지금 농협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23개 농협이 전부 다 각계 정산하는 체제입니다. 지금 제주 공주법인 자꾸 우리 저 국장님 뭘 하려고 그러면 공주법인을 거리는데 실제적 공주법인이 아니에요. 공주법인이 지금 안성분류 시스템이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공주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23개 농협에서 전부 다 공선례를 통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 지역마다 품질이 틀려요. 선별하는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걸 제주도 와가지고 저 지역본부에서 저 공주법인이라고 해서 아까 부부장 가버렸구만 이 친구. 그걸 공주법 그거는 공주가 아니에요. 공주법인은 공선회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한 군데서 수합을 해서 한 군데서 선별 포장 가공이 돼야만 그게 공선회라고 그런 거지. 지금 잘못됐거든요. 그 아까 우리 고영호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 뭐야 그 시장에 가서 가락공만장에 보내는 거 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면은 이 농협이라는 조직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농업인이랑 주거하고 자기네 잉여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건데 생산비도 원가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이런 제재를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농협과 관련된 토론회 할 때 해주세요. 아니 그냥 물류를 그래서 여기다 산지 해봐야 경매는 들을 사람 없어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 국장님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국가로 보자인 겁니다. 국가로 보자. 강 회장님 그만 두세요. 뭐 얘기 허리가 때는 저 사실은 농협도요. 이런 생산 농업 생산하는 분들을 위한 농협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주도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육지는 농협 로컬 푸드 매장이 많아요. 로컬 푸드 매장이요. 하나로마트 매장이 있지 않고 하나로마트 매장과 별도로 있습니다. 입구가 다릅니다. 아니면 건물이 달라요. 여기처럼 들어가서 그냥 한 귀퉁에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입구가 다르기 때문에요. 들어간 사람은 로컬 푸드를 사갖고 와요. 예를 들까요? 담양에는 수복농협, 광양 원예농협, 전남 화순농협 이런 데는요. 자기네 그 조합원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믿게끔 팔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단골을 맺으면 꼭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물론 가격은 조금씩 비싸요. 그죠? 믿고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제주도에 있는 농협 중에서 돈 못 버는 농협이 없어요. 다 하나로마트 있으니까요. 돈 버는 것만 하고 그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 조합원이 전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요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유통한 우리 한승철 박사님. 네. 저에게 감사합니다. 박사님 뭐. 그 유통 구조 어떤 구조가 좋은지 근데 그 어떤 구조가 좋은 것인지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다 유통 경로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유통 구조마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또 한꺼번에 또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소량으로 적합한 거 한 곳으로 몰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유통 구조에는 다각화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데 어느 거 하나 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문제지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문제지 지금 140만 톤이 제주도에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감귤 포함해서 한 8, 90만 톤이 연간 출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떠났는데 그 8, 90만 톤을 다 소화하려고 하면 대형 도매 시장은 필수적입니다. 가락동은 필수적인데 가락동에 전적으로 그거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가락동에는 또 문제점을 전적인 전부가 아니라고 해서 가락동 문제를 경매제도의 어떤 한계 같은 거에 신경을 안 쓰면 또 도매시장에서 빵꾸 납니다. 그러니까 직거래도 해야 되고 군납도 해야 되고 친환경 그 유통 경로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그 연간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 개선이라든가 향후 과제들이 나오는데 그냥 도매시장에 그냥 출하했다가 가격 폭락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다가 그냥 그 장목에 대해서는 끝납니다. 그럼 장목별로 종합적인 연간 평가회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들고 그 자료를 항상 갖춰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개선점을 나간다. 근데 특히 인프라는 꼭 필요합니다. 그 물류센터라는 게 그 소분하고 소비자가 맞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 물류센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는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소비지 인근에 있든 생산자 중심의 도내에서 있든 해서 그거를 여기서 제품화해서 수도권에 보내든 아니면 수도권 인근에서 그를 소분해서 작은 제품을 만들든 그 물류센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망가입니다. 전망가. 제주도 내에도 그 생산센터만 있는 거예요. AFC. 그 유통에 대한 예산과 생산 중심의 예산을 한번 도의에서도 한번 따져서 유통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국장님 더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면은요, 국장님 해내실 거예요.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유통이란 거는 우리가 진짜 그 시기별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품목별로 어떻게 갈 거냐, 포장할 거냐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 도매 시장에 어디서 어떤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유통을 해야 되는 게 유통이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돈을 줘서 어떤 물류센터 뭘 기지를 해서 파악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렵고요.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품목별로 조직화하면 그 품목 조직에서 이걸 파악해서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제야 걸음마당에서 뭐 당근하고 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만감주도 오면 한라봉 품목 조직화가 되고 천이양 조직하고 품목별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서 행정하고 파트너 돼서 예산도 반영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비 패턴 변화에서 많은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 패턴 변화니까 뭐 1인 가족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보면 가락시장에 유통 가는 거 우리가 5km 가는 거다. 그게 잘난 거냐? 아닙니다. 가락시장 가는 건 10km 가야 됩니다. 왜? 거기서는 중도매이 사서 소분내서 파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소비자가 직접 거기서 사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명절 때는 아니면.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토론회 하는 건 좋지만 그 종합적인 것을 하나로 가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진 않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그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행정에도 많이 노력하지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어서 그나마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류가 우리가 뭐 한 740억 이렇게 뭐 우리가 하면 밖에 나가는 해당 물류가 든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어떻게 전략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한 게 새로운 생산비 저감과 유통비 저감만이 농업이지 살 길이지 우리가 김치가 얼마 들어옵니까? 30만 6천 톤 김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늘도 파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는 뭐 일정한 우리가 뭐 8% 조금 넘습니다만은 소량 생산해서 만약에 깐 마늘로 백화점에 납품원 내려면 손으로 까면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팔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이라는 게 참 많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행정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코로나 할 때도 우리가 꾸러미 사업도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했고요. 정부에서 코로나 꾸러미 사업할 때 예산 지원해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물류비도 도에 도비로 해서 지원해 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부 가격 안정제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최고 가격 안정은 되는데 최하 가격 보장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는 잘라버리고 밑에는 계속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가격 안정제는 정부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정부 가격 안정제도 또 지방 정부로 넘깁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면 제주도에 거꾸로 보면 제주도에서 모든 품목이 가격 안정제에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지방 정부에서 1차 산업 예산이 그렇게 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후계자도 아까 얘기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후계농도 2억입니다.
우리 귀농은 3억입니다. 융자. 그래서 제가 무이자로 10억 정도 빌려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친환경 농장과장 할 때 농식품부 건의했는데 답장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요새 한 10억 정도 무이자 빌려줘야 후계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억 아닙니까? 2억. 그래서 나중에 잘 나면 5년 후에 3억 이렇게 뭐 인센티브인가 뭐 해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참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농담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진짜 부부가 농사지역은 못 산다. 아버지 앞에 물려준 거 하우스 3,000평, 기타 한 3,000평 하면 부부가 잘 나면 농사지역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거에서 배제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행정도 지침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유통은 어렵다는 말로 그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렵다랍니다. 예, 뭐 다 쉬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발표하신 분이나 오늘 먹거리는 좀 뺐습니다. 조금 벗어나서 토론 주제에서 좀 뺐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나 마무리할 얘기 하실 게 있으신 분 있으면 마이크를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혹시 더 못하시네요. 예, 가십시오. 그 제주도 그 농업 정책은 그 특수성을 반영한 그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요. 도민의 먹거리 복지 향상과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어쨌든 섬이라기 때문에 선박 또는 항공으로 물류 이제가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지 경매라든가 이게 또 어느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소득이 꼭 보장된다면은 다품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종래의 그 푸드 플레인 시스템이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을 하나의 선순환 책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면 제주도 푸드플레이는 그 대상에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를 위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품종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가공식품 등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여기에 제주도 식자재를 활용한 가공식품 업체 또는 음식점에 제주 농산물 지킴이 인증 제도 등과 같은 등을 도입하면 제주 농산물 소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저 고용원이라고 합니다. 그 2022년부터는 우리 한중 FTA 그리고 한 베트남 FTA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뭐를 합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제주도 경제 성장률이 이 한중 FTA가 시작되면은 한 0.27% 정도 이게 다운이 된답니다. 바로 내년 내후년인데 우리가 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대응책도 오늘 그 주관하신 분들께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 유통도 좋지만 요거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한 베트남 한 중이 FTA가 시작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더 힘들어지면은 이 부채가 지금 7,500만 원에서 1억은 충분히 2년 후에는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걸로 농민들은 더 어려워질 걸로 보는데 우리 여기 전병화 국장님도 오셨지만은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영어 우리 뭡니까 농어촌 진흥 자금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일본 같은 데는 0% 시대로 가는데 우리 제주도도 빠른 시일 내로 0% 시대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좀 우리 정병학 국장님 퇴임하기 전에 0%까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 농업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책자를 보면서 고성보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 중에 74쪽에 있는 농약 판매량 표가 있는데요. 그 한국 거는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외국 거하고 비교한 건 잘 없었습니다. 고 교수님 저거 제가 공짜로 써도 돼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7분이 토론 발제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한 분씩 13분밖에 안 주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91분 동안 발표하는데요. 제가 끝날 때 보니까 92분 걸렸습니다. 페이지는 150쪽입니다. 이게 저기 있는 자료들이 다 필요하진 않겠죠. 제가 고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좋은 자료들은 찾으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은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길이 그려져 있는 지도 위에다가 다시 길을 하나 그려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길을 그려놓으면 어떨 때 어느 곳을 찾아갈 때는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 어떤 그 지도라고 할까요?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런 길을 찾는 후배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지도를 그리는 거는 우리 발표해 주신 분과 오늘 토론해 주신 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만들어 주신 뉴스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회 제주 플러스 포럼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